제1막 집으로 들어오는 길. 저는 그날따라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혼자 지내기엔 몸이 너무 가냘파졌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약해졌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평생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혼자 산 지 몇 해. 처음엔 자유롭다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 손길이 참 귀한 거였죠. 아들 도연이 제 얘기를 듣고는 바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요, 며느리 미진 얼굴엔 어쩐지 웃음이 어색하게 걸려 있었어요. 표정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제가 아들 집 현관으로 들어가던 날 따끈한 난방 공기랑 밥 냄새가 먼저 반기더라고요. 그 찰나의 따뜻함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 나도 늙었구나 싶어서요. 근데 거기까지였죠. 뒤에서 미진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결이나 결대로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걸리는 이물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정갈하게 말하긴 했는데 그 방이 생각보다 너무 좁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뭐 제가 들어오는 거 미안하니까 작은 방을 쓰겠다 생각했지만 문득 왜 가장 구석 자리일까 하는 마음이 스치더군요. 짐을 정리하는데 벽지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올라오고 창틀 끝엔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괜찮다, 괜찮다 되뇌며 손으로 몇 번 쓸어내렸죠. 근데 문틈 사이로 들리던 목소리가 참 귓가에 남아요. 미진이 도연에게 그러더군요. 여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집이 정신없잖아. 앞으로 생활비도 더 들어갈 텐데 우리도 여유로운 상황 아니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저 사람 눈치 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살다 보니 나이 들수록 자꾸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밤이 돼서 혼자 방에 누웠는데 창문에서 찬바람이 몸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제 숨소리만 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어요. 불 켜놓고 있는데도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제가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라는 걸요. 그 의도가 누군지 왜 그런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치더군요. 아니,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게 제 마음이 위험을 먼저 알아챈 순간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집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뭔가 이상한 것이 섞여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첫 번째 징조가 곧 제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 이마, 사라진 약봉지, 흔들리는 믿음의 시작.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잠을 설쳤는지 머리가 멍한 상태로 부엌에 나가 약을 챙기려는데 약 봉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매일 꼭 챙겨 먹는 혈당약인데 작은 서랍 맨 앞쪽에 넣어둔 걸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흔들리잖아요. 내가 잘못 놔뒀나? 내가 어제 챙겼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믿게 되는 거. 제가 조용히 싱크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뒤에서 미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니, 내 약이 안 보여서. 제가 불안한 듯 웃으니까 미진은 아주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닐까요? 그 말투가 문제였어요.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닌 살짝 한 발 뒤에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말투요. 저는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어요. 엄마 약 잃어버린 거야? 아니야, 아마 내가 잘못 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참. 제가 말을 얼버무리니까 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엄마 요즘 자꾸 이런 일 있으면 병원 가보자. 그 말이 콱 가슴을 눌렀어요. 내가 또 잘못한 건가, 내가 이상한가. 그 순간 미진이 슬며시 개입하더군요. 도연아, 어머님 혼자 사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야. 우리가 잘 보살펴 드려야지. 말만 보면 참 좋지요. 근데 그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었는지 그건 아마 제 마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제가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는데 이번에는 제 지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분명히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어놨는데 사라지고 없더군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내 기억이 이리도 흐려진 건가?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 스치는 기척이 들리더군요. 딱히 들리는 소리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 보고 있던 것 같은 느낌. 노인이 되면 촉이 좋아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점심 무렵 미진이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전에 찾던 약 혹시 이거 아니세요? 저는 놀라며 봉지를 받았어요. 약봉지가 부엌 식탁 밑에서 나왔대요. 누가 거기다 둬요? 근데 미진 표정이 참 미묘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깜빡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 집에서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선. 그게 조금씩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끼는 작은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금이 가 있더군요. 미진이 와서 말해요. 어머님이 정리하시다가 떨어뜨리셨나 봐요. 저는 만져보지도 않은 액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자식이 나를 믿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건 늙어서 겪는 가장 큰 외로움이더군요. 밤에 혼자 누워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스치더군요. 이건 내가 문제인 게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문제로 만들려는 거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만약 내가 틀린 거라면? 만약 진짜로 내가 약해진 거라면? 저는 그날 한참을 뒤척이다가 밖에서 들리는 미진과 도연의 낮은 말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도 어머님 약을 진짜 걱정돼. 내가 혼자 챙기기도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너무 세게 정확하게 찔러버리더군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누구의 말도 믿지 말자. 오직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 믿자.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제가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의 진짜 얼굴을 오롯이 눈으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얼굴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할 만큼 어두운 것이었어요. 제 3막, 보이지 않는 손길.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다가 더 맞는 말이죠.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나이가 드니 깜빡하는 게 늘었다고 억지로 마음을 눌러 담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꼭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작은 파문이 겹치다 보면 결국 큰 파도가 되듯이요. 그날 오후였어요. 햇빛이 겨우 방 구석에 조금 들어오고 그마저도 빗살이 약해서 방이 눅눅하게 보이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작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방 뒤편에서 뭔가 가볍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유리 깨지는 소리까지는 아닌데 얇은 플라스틱이 툭 떨어진 느낌? 익숙한 생활음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낸 듯한 소리였어요. 제가 방을 천천히 돌아보니 제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었던 작은 액자가 바닥에 놓여 있더군요. 멀쩡하던 게 유리 부분이 금이 가 있었어요. 그 액자 남편과 찍었던 사진이었거든요. 간단한 플라스틱 액자인데도 저한테는 결혼 초부터 쭉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어서 손댈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 액자를 만져보다가 문득 제 손끝이 얼얼해지는 걸 느꼈어요. 액자는 분명 제가 건드린 적이 없었어요. 낮에 방에서 쉬다가 부엌에 나갔다 들어온 게 전부였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진이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방 정리하시나 봐요.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선수를 치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말했죠. 아니, 이 액자가 이렇게 됐네. 언제 떨어졌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아침에 어머님이 문 여시다가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마음 안쪽에서는 뭔가가 스르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이 문제였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도연이 들어서더니 굳은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물건을 자꾸 떨어뜨려? 미진이가 걱정되던데. 엄마 손 떨리는 거 봤어? 그 말이 저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더군요. 저는 순간 손등을 봤어요. 주름 많은 이 손이, 평생 밥 해주고 돈 모아 가족 살린 이 손이 한순간에 문제 있는 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인가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가 계속 싸우는데 그 싸움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허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부엌 찬장문이 갑자기 열려 있고 안에 있던 그릇이 바닥에 깨져 있더군요. 그릇은 낡은 반찬통이 아니라 미진이 결혼할 때 친구에게 선물 받았다며 아끼던 접시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서 있었죠. 마치 제가 깨트린 사람처럼요. 미진이 달려오더니 어머님 왜 이러세요? 말투는 충격받은 척 하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어요. 도용까지 나왔어요. 엄마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잠깐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집 공기가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잔혹하게 저를 향해 기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흐려졌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걸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다가 마침내 한 가지 선택으로 흘러갔어요. 지켜봐야겠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그리고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용하게 나를 옥죄고 있었는지요. 제 사막, 무너지는 신뢰의 기울기. 며칠 뒤였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부엌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겨울 햇살도 어쩐지 색이 바래 보이던 그런 날이었죠. 제가 물을 끓이려고 전기포트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손끝이 저릿해져서 포트를 내려놓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떨리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는 작은 사건들이 쌓여 어느새 저를 하루 종일 긴장하게 만들고 있던 거예요. 그날도 원래처럼 밥을 먹으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도연이 갑자기 제 앞에 앉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졌어? 그 말에 저는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수. 그 단어 하나에 제 지난 한 달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니야, 도연아.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랬나 봐. 그 말을 꺼내면서도 제 속에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아니면 누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나?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혔어요. 근데요, 그 뒤에 이어진 미진의 행동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부엌에서 접시 정리하던 미진이 갑자기 손을 멈추고 도연을 쳐다보더니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님 요즘 밤에도 자꾸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어제도 새벽에 물소리가 계속 나던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밤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진의 말은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도연 표정이 굳어가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표정이 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의심과 걱정이 섞인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위축시키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가장 믿고 싶은 사람에게 의심을 받는 순간 세상이 한순간에 낯선 공간이 되어버려요. 저녁에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 옷장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건드린 듯한 작은 충격음이었어요. 제가 옷장 문을 열어보니 옷들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 있었고 옷장 문 한쪽 끝은 마치 사람이 세게 당긴 것처럼 못이 살짝 빠져 있더군요. 그 순간 소름이 훅 돋더라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든 흔적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옷을 정리하는데 문 밖에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주 잠깐 딱 문틈 사이에 어른거리는 길고 얇은 그림자.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미진의 목소리. 어머님, 옷장은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 있는 차가운 결은 저한테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그저 옷들을 다시 접으며 중얼거렸죠. 내가 건드린 게 아닌데.
근데 미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 말이 묘하게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님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혹시 병원 다시 한번 가볼까? 정말 괜찮아? 그 목소리가 참 슬프게 들렸어요.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그 걱정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집에서는 제 아들조차 제 증인이 되어줄 수 없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쿡 찔렀어요. 그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불을 켜놓고 있었는데도 방 안이 계속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겠다.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벌어진 그 사건으로 진짜 현실이 되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단순히 물건이 깨지거나 약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 하나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 사건은 자정 무렵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제5막 자정의 흔적. 그날 밤 딱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쯤이었어요.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불은 꺼두지 않고 희미하게 켜둔 탁상 등만 방안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작은 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불안이 바닥까지 늘어진 것처럼요. 바깥 복도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들렸어요. 쓱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사람 같은 소리. 이 집에서 나는 소리들엔 이제 제가 민감해져 있었어요. 왜냐면 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끔 들리는 척하며 제 곁을 지나갔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노인이 되면 귀가 무뎌진다는데 이상하게 저는 반대였어요. 낮에는 놓치는 소리까지 밤엔 모두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겠죠. 문틈 밑으로 미약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한 사람 분량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심장이 툭툭 하고 세게 뛰는 걸 느꼈어요. 목구멍이 자꾸 걸리는 듯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였어요. 문고리가 아주 살짝, 정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뒤로 밀었어요. 그 순간 문고리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죠. 그때부터예요. 제가 단순한 노인의 불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감시 속에 있음을 정확히 느끼기 시작한 건 며칠 동안 벌어진 일은 우연이고 사고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정에 제 방 문고리를 만지고 서 있던 그림자만큼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도연이 부엌에서 미진이랑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여보,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해. 새벽마다 계속 방에서 웅얼거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걱정돼.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잠깐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가 웅얼거렸다고요?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근데 미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새벽마다 움직이세요. 물건도 자꾸 바뀌어 있고 저도 너무 불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문제라는 그림이
집 안 공기 속에 점점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는 걸 느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저 사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그 뒤에 모든 행동이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미 이상한 사람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이 제 방으로 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잠잘 때 이상한 소리 하신다던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제가 말했죠. 도연아, 엄마는 새벽에 아무 소리도 안 냈어. 그리고 방에서도 안 나갔어. 근데 그 말이 전혀 닿지 않더군요. 사람이 진심을 말할 때보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을 때 표정이 참 차갑더군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옷장이 또 어질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치 증거처럼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저는 방바닥을 보고 숨이 턱 막혀 버렸어요. 제 옷들 사이에 작은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장갑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손바닥 부분에 젊은 여자용 화장품 묻은 자국까지 있었더군요. 그 장갑을 들고 있는데 문 밖에서 미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건 또 뭐예요? 미진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제가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하나둘씩 흔적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하나,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둘, 누군가가 나를 몰아내기 위한 설계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지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제 나이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당한 사람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 이 집에서 나를 지키려면 눈으로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심은 며칠 뒤 제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옮기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육막, 작은 눈.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문틈 아래로 스며든 그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어른거렸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리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군요. 노인이라는 게 참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그날따라 더 깊게 와 닿았어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집에서는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 자신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겨울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어요. 나가면서 손이 떨려 겨우 신발을 끼웠는데 그 떨림이 춥고 무서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떨림이라는 걸 저는 그때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가서 아주 작은 상자를 하나 샀어요. 카메라. 정확히 말하면 요즘 사람들 집에서 쓰는 작고 눈에 안 띄는 CCTV였죠. 휴대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것 하나면 제가 본 것, 느낀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아침 해가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흐린 겨울 햇빛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저한테는 밝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미지는 벌써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동네 산책 좀 했어. 잠이 안 와서. 미지는 커피잔을 닦는 쉼표 같은 동작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밤에도 계속 움직이시고 도윤도 걱정되던데. 그 말투, 아무렇지 않은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저를 조금씩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던 그 톤, 그 말투가 제 귀에 더 이상 부드럽게 들리지 않더군요. 이제는 그 속에 숨어있는 가시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숨을 고르며 그 작은 CCTV를 손에 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손 안에서 묘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나 여기 있어요. 당신한테 필요한 증거가 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방 한쪽 천장 모서리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작은 그림자 같은 얼룩이 있었고 밤이면 그 모서리가 어둡게 가려져 공간 자체가 흐릿해지는 곳이었죠. 이 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딱 그곳이었어요. 앉은 자세로 의자를 끌어와 올라가 손이 떨리는 걸 참고 작은 CCTV를 그 모서리에 붙였어요. 그 순간 손끝이 찬 공기와 닿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손바닥까지 감각이 퍼져나가더군요. 제가 카메라를 천천히 돌려 방 전체가 보이도록 맞췄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혼잣말했죠. 이제 누가 이 방에 들어오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남겨질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니 기이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불안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때 더 무서운 거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니까요. 정오즈음 도연이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 평소와 비슷한 말투였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애도 혼란스러운 거죠. 어머니 말과 아내 말이 다르니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루가 흘렀는데 그날 밤 제가 잠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기척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걸 CCTV 화면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곧 새로 설치한 카메라가 천장 모서리에서 그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문고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방 앞에서 어떤 그림자가 서성이는 장면,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주 익숙한 실루엣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제가 화면을 보며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어요. 그 실루엣은 제 며느리였어요. 그녀가 제 방 앞에서 무언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타이밍을 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또렷하게 서더군요. 제 7막 새벽의 울림. CCTV를 설치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전날 밤 화면 속에서 보았던 미진의 그림자가 아직도 제 마음을 살얼음처럼 얼려두고 있었죠.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물건. 그게 뭔진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짓만으로도 확신하기엔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이 집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었죠. 그날 새벽 공기는 유독 무거웠어요. 잠결에 창문 너머 바람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희미한 움직임 같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불길함이 먼저 등을 떠밀더군요. 문열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런데 이번엔 뭔가가 달랐어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문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쾅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어요. 당황해서 문을 벌컥 열고 나가려는데 그와 동시에 복도 쪽에서 미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도연 씨. 그 비명은 마치 연기처럼 정확한 타이밍과 울림을 갖고 있었어요. 도연이 방에서 뛰쳐나왔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쓰러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거실에 나가보니 거기엔 제가 아니라 부엌 쪽 바닥에 깨진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딱 제가 사용하는 컵. 그러나 그날 저는 그 컵을 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진은 오열하듯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방 앞에서 쓰러지신 줄 알았어. 나 너무 놀라서 119 부르려고 했어. 도연은 제게 다가와 엄마 괜찮아? 정말 쓰러진 게 아니야? 그 눈빛이 정말 절 흔들어 놓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다. 나는 쓰러진 적 없다. 난방 안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그 말이 아무도 믿지 않는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지는 걸 느꼈어요. 도연은 미진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는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말투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말이라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천장 CCTV가 아주 작은 딸깍 소리를 냈어요. 움직임 감지가 되면 나는 소리였죠. 그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울리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작은 눈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아침이 되고 도연은 지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 집안 공기가 너무 불안정해져 있었죠. 엄마, 요즘 진짜 괜찮아? 새벽에 움직이신 거 기억 안 나? 그 말에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이 어느새 기억의 부재처럼 다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새벽에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는 내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도연은 순간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숨을 크게 내쉬는 걸 보았어요. 이미 누군가의 말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 순간 제 뒤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담담하지만 은근한 불안함을 가장한 말투로 여보, 우리 정말 요양원도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너무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의 온도 자체를 바꿔놓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어깨가 떨어지는 모습, 숨을 길게 내쉬는 모습,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정말 내 몸보다 더 아프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니다. 그 CCTV 속에 어젯밤 그림자와 미진 손이 어떻게 찍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때였어요. 그래야 이 집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제가 생각도 못한 더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건 단순히 문고리를 잡고 서 있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래, 맞아. 이 집에서 나를 흔드는 건 바로 너였구나. 그리고 그날 미진이 손에 들고 있던 그 작은 물건이 며칠 뒤 더 큰 사건의 중심이 되리란 걸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가진 증거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집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첫 조각이라는 것. 제 팔막, 화면 속의 손. 그날 오후였어요. 아직 창밖엔 겨울 햇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제 방 안은 유난히 어둡고 적막하더군요. 그 적막이 마치 제 심장을 감싸고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그 어둠을 먼저 뚫고 들어가야 했어요. 진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조심조심 CCTV 앱을 켰어요. 그 작은 화면이 그날따라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손끝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그러다 결국 새벽 시간대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처음엔 제 방문 앞 그림자가 어른거리더군요.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화면 속에 매우 뚜렷하게 그 손이 나타났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방 문고리를 돌리려는 손. 손톱 위에 칠해진 옅은 진주빛 매니큐어. 그리고 손등에 있는 작고 흐린 점 하나. 그건 미진 손등에 있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손은 평생 한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의 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화면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뭔가 작은 걸 문틈 사이에 넣으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옷장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여성용 장갑과 비슷한 질감의 무언가였어요. 무언가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면 오른쪽 아래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잡혔어요. 문이 조금 열릴 때 반사된 불빛 때문에였죠. 그 순간의 미진 얼굴은 걱정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딱 무언가를 시작하기 직전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손끝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도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저는 얼른 휴대폰 화면을 끄고 긴 숨을 들이쉬고 문으로 갔어요. 도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미진에게서 또 무슨 얘기를 들었겠죠? 여보, 엄마 오늘 방에서 계속 우시더라.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이상 없다. 도연아, 걱정 마라. 근데 도연 눈빛엔 이미 절 믿지 못하는 이상한 공기가 깔려 있었어요. 그 눈빛이 미진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더 깊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거실에서 세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참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데 한 사람은 따뜻함이었고 한 사람은 차갑게 감춰진 칼날이었고 그리고 저는 살얼음판 위에서 간신히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미진이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겠죠? 새벽마다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이대로 두면 저 너무 무서워요. 도연은 미진 손을 잡으며 미진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죠. 그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휴대폰 속 CCTV 영상.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내가 본 걸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방에 들어와 문을 조심히 닫고 휴대폰을 앞에 두고 다시 CCTV 화면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미진 모습 말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미진이 제 침대 쪽으로 조용히 다가와 무언가를 베개 옆에 놓고 가는 장면. 그 작은 물건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딱 봐도 그녀가 흔적을 심어두려는 행동이라는 건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누구의 말도 아니라 내가 본 것들을 보여주겠다. 그날 밤 저는 깊게 잠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깨진 컵, 조각 같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결심이 실제로 이 집 공기를 뒤집어 놓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미진이 예상한 것도 아니었고 도연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도 않았던 가장 큰 진실이었어요. 제 고막, 부서지는 연기.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햇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죠. 방 안 천장 모서리에 달린 작은 CCTV가 밤새 조용히 빛을 뿜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그 영상들, 그 화면 속에서 움직이던 미진의 손, 그녀의 그림자,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물건들에 손을 대던 모습들, 그 모든 장면이 이 집 공기를 전부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꺼내 놓을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저 혼자서 말하면 또 노인의 착각이라며 묻혀버릴 테니까요. 그때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도연이 좋아하던 음식이라 기분 전환 삼아 만들려고 했는데 문득 미진 얼굴이 떠올라 손이 잠시 멈추더군요. 그 순간 부엌 싱크대 밑에서 뭔가 딱딱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심코 아래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제 약통이 뒤집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며칠 전 사라졌던 제 혈압약이 봉지째 찢어진 상태로 굴러 있었고 그 옆엔
남편이 쓰던 오래된 물약통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건 미진이 제가 약을 잘못 복용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버려두었던 흔적이었죠. 그걸 보는데 머릿속에서 딱 하고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숨길 수도 견딜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미진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도연이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약이 여기 왜 있어? 아니, 혈압약이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 도연 얼굴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이 제게 갑작스러운 용기를 주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아, 이거 엄마가 그런 게 아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그 순간 복도에서 미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님 또 떨어뜨리셨어요? 이러다 약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그 말투, 익숙하면서도 차갑고 부드럽지만 칼날이 묻어있는 말투, 그 속에 있는 의도를 저는 이제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었죠. 도연은 말없이 둘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약통을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흐려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저는 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부엌 한복판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도연아, 엄마가 새벽마다 움직인 거, 엄마가 물건을 깨트린 거, 엄마가 약을 떨어뜨린 거, 전부 내가 아니라는 거 이걸 보면 알게 될 거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틀었어요. CCTV 앱을 켜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서 미진이 제 방 앞에서 서성이고 문고리를 만지며 무언가 쓱 넣어두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연 얼굴은 맨 처음에는 설마라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눈빛이 완전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미진이 베개 옆에 무언가를 놓고 아주 미세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자 도연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더군요. 도연, 미진아? 이게 뭐야? 미진 얼굴은 당황, 분노, 부정, 그리고 마지막엔 얼음처럼 굳어버린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거 조작한 거죠? 요즘 어머님이 이런 기계 다루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비명처럼 들렸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진 그만해. 이건 누가 봐도 내가 그때였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미진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진짜 이유가 터져 나왔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어머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 생활비가 더 나갈 거고 내가 모아둔 돈도 그리고 당신 마음까지 빼앗길까 봐. 그 말은 그동안 그녀가 짜왔던 모든 연기의 중심이었어요. 거짓, 조작, 흔적 만들기. 그 모든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돈, 그리고 남편을 다시 혼자 가지려는 욕심. 도연은 말없이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한 상처보다 도연이 받았을 충격이 더 아프더군요.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아, 이제 엄마 말 믿겠니? 그 순간 도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제 마음에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미진이 한 일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저를 흔들어 내몰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요. 그 말이 이 집 이야기의 마지막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어요. 제 신막, 마지막 편지. 문 앞에 떨어져 있던 그 편지를 들었을 때 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하얀 봉투 안쪽으로 삐져나온 종이의 각이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데 그 반짝임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보이던지요. 전날 밤 도연과 함께 CCTV 진실을 확인하고 미진이 집을 나간 뒤 잠시나마 집 안 공기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 한 장이 그 평온을 다시 뒤흔들 것이란 걸 저는 문득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종이는 구겨진 데 없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 위엔 미진의 글씨가 예전처럼 단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 제가 집을 나간 후에도 도연 씨가 어머님께 휘둘릴까 걱정되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모두 어머님 때문에 흔들릴까 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 글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변명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연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흔적 남기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 문제는 저와 도연 씨 사이의 일입니다. 부디 더는 우리 가정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문장을 읽고 나니 마음이 서늘해지더군요. 마지막까지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려는 문장, 끝까지 책임을 피하려는 말들.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도연이 방에서 나오더군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무거운 얼굴로 엄마 저 편지 내가 먼저 봤어. 그 사람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는 슬프고 지쳐 있었어요. 그 안엔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사람이 가진 허무함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저는 그 애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도연아,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남을 쓰러뜨려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도연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말은 단순히 부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상처를 가진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어요. 도연아, 살다 보면 지키고 싶은 게 생기고 놓아야 하는 게 생기고 버텨야 하는 게 생긴다. 내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든. 그 말이
도연에게 닿은 것 같았어요. 그 애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편지는 경찰에 제출할게. 이제 더는 엄마한테 상처 주는 일은 2번 다시 없게 해야겠어. 그 말이 제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 했어요. 저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도연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미지는 CCTV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와 물건 훼손, 가스라이팅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법정 구속까지는 아니었지만 접근 금지 조치와 상담 명령이 내려졌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몰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의가 바로 서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 우리 집엔 다시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아침이면 도연이 제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 산책 같이 갈래? 저녁이면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 작은 말들이 제가 잃었던 가족의 자리를 조금씩 되돌려 주었어요. 저는 이제 걱정 없이 밥을 짓고 도연과 대화를 나누고 밤에는 조용히 드라마도 보고 다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제 자신을 믿는 법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누가 내 편인지,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상처는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 억울함 속에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증거를 잡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